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초반 남성입니다. 열심히 살다 보니 어느새 이 나이가 됐네요. 젊었을 때 전 착각을 하고 살았어요. 특별한 사람은 따로 있고 세상은 그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죠. 근데 이만큼 살아보니 제가 틀렸다는 걸 알게 됐어요. 누구 하나 특별하지 않은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수저 얘기가 나오면 많이 불편했습니다. 수저 얘기로 따지면 전 흙수저로 태어나 금수저가 된 사람이거든요. 잘난 척을 하자는 게 아니라 사람의 운명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걸 말하고 싶어서 사연을 쓰게 됐어요. 전 결혼을 하면서 평생의 은인을 만났습니다. 아내는 아니고요. 아내를 낳아주신 장모님입니다. 저한테 그분은 장모님이자 엄마, 인생의 스승이나 다름없어요. 그분이 떠난 지 벌써 25년이나 지났네요. 장모님 얼굴에 먹칠을 하지 않기 위해 오늘도 전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아내와 전 장모님의 가게를 물려받아서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도 가게 한쪽 벽엔 장모님의 사진이 걸려 있네요. 전 초년 고생을 아주 심하게 했습니다. 수시로 끼니를 거를 정도로 가난하게 자랐죠. 제가 12살 때 부모님은 한날 한시에 돌아가셨어요. 사실 부모님이 계셨을 때도 행복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주사, 폭력으로 힘들었고 어린 제 눈에 세상은 온통 회색빛이었어요. 젊은 시절 전 아무런 희망이 없었습니다. 결혼도 출세도 남의 일 같기만 했어요. 더욱이 돈 많은 부자가 되는 건 딴 세상 얘기 같았죠. 그런 제가 결혼이라는 걸 할 수 있었던 건 기적이나 다름없었어요. 아직도 결혼식 전날이 생생하게 기억나네요. 실감이 안 나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장가갈 당시 저한테 있었던 건 죽어라 모은 돈과 제 몸뿐이었습니다. 전 12살 때 부모님을 사고로 잃었어요. 두 분이 장사를 하셨는데 새벽에 물건을 떼어 오다가 뺑소니를 당하셨죠. 고아가 된 제게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끈은 친할머니였어요. 그때도 이미 병들고 연로하셨던 할머니는 슬픔에 잠길 새도 없이 어린 손자를 맡으셔야 했습니다. 12살의 전 제가 생각해도 꼴통이었어요. 부모님이 살아 계셨을 때도 지독하게 말을 안 들었는데 할머니 밑에서 살게 되니 더 아나무인이 돼버렸죠. 돌이켜보면 부모님 돌아가시고 더 삐뚤어졌던 것 같아요. 애들한테 시비도 걸고 툭하면 선생님한테 말대꾸도 하고 그러다 맞고 혼나면서 하루가 그냥 지나가는 날이 없었습니다. 알아주는 장난꾸러기다 보니까 전학도 몇 번 했어요. 한 번은 담임 선생님이 절 붙잡고 물으셨죠. 영태야, 마음 잡고 공부 좀 해. 하늘에 계신 부모님이 보시면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어. 공부 열심히 해서 할머니 기쁘게 해드려야지. 네가 이러면 안 돼. 곧 중학생도 될 텐데. 선생님은 부모님 계세요? 그렇다는 선생님 얘기에 전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저 같으면 어떻겠어요? 선생님 같은 어른도 엄마 아빠 다 계신데 나는 없잖아요. 솔직히 매일같이 화만 난다고요. 주변 애들 보면 다 엄마 아빠 있고 집에 돈도 많은데 왜 우리 엄마 아빠만 그렇게 빨리 갔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할머니한테 물어보면 그게 다 하늘의 뜻이라 그러는데 그런 거면 하늘은 나를 미워하는 것 같다고요. 다 싫어요. 공부는 왜 해요? 나 같은 꼴통이 해서 뭐 하게요? 그런 이유로 전 공부도 안 하고 애들이랑 싸우기만 했던 것 같아요. 중학교 들어갈 땐 일부러 먼 학교로 갔는데 오히려 낫더라고요. 거기선 말썽 부리는 것도 잠잠해졌어요. 내가 부모가 있는지 없는지 말썽꾸러기인지 아닌지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 속에서 그냥 조용히만 지냈고 전 말 수 없는 애로 통했어요. 학교가 끝나면 일부러 먼 거리를 돌아서 오곤 했습니다. 텅 빈 들판에서 아무도 몰래 엄마 아빠도 불러보고 엉엉 울기도 했어요. 어린 나이에도 세상이 원망스러웠죠. 도시락도 제대로 못 사가는 내 신세가 처량하고 싫었던 것 같아요. 그나마 고등학생 돼서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용돈도 쓰고 할머니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했는데 하늘은 제게서 할머니마저 빼앗아 갔습니다. 제가 20살이 되던 해 할머니가 숨을 거두셨어요. 또래 애들은 대학 간다, 군대 간다, 뭘 배운다, 계획이 많았는데 전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냥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하루하루 때우는 게 다였습니다. 할머니는 나이가 많이 드셔서 거동이 불편하셨을 때였죠. 하루는 주유소에 출근하는데 할머니가 제 바지를 잡아 끌었어요. 할머니 왜? 나 늦었어. 가봐야 해. 할머니는 이불 밑에서 지갑을 꺼내더니 저한테 그걸 줬어요.
여러분이 10,000원권이 수두룩 하더라고요. 순간적으로 눈이 커졌지만 아무리 철이 없어도 그 돈은 홀랑 가져갈 수가 없었습니다. 쌈짓돈 왜 주냐고 물었더니 할머니는 말이 없으셨어요. 절 한없이 바라보기만 하셨죠. 전 괜히 화가 났습니다. 퉁명스럽게 물어봤던 것 같아요. 돈 이렇게나 많으면서 왜 그렇게 아꼈어? 좋아하시는 거나 실컷 사두시지. 할머니 뭐 잡수고 싶어? 내가 퇴근하면서 사올게. 닭백숙? 단팥죽? 말만 해, 내가 사올게. 그래도 할머니 됐다고 뼈만 남은 손을 휘젓기만 했어요. 자꾸만 그 돈을 나한테 주면서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하는데 괜히 신경질이 나더라고요. 전 괜히 더 툴툴거리면서 집을 나왔어요. 그날은 유난히 일이 바빴죠. 퇴근할 때 아는 형을 만나 술 한잔도 했습니다. 형이랑 헤어지고 할머니 드릴 닭백숙 집을 찾는데 문을 다 닫았더라고요. 그래서 해장국을 포장해서 들고 갔어요. 할머니, 나 왔어. 밥 안 먹었지? 해장국 사왔어. 차가운 바닥, 불 꺼진 방에선 TV 소리만 시끄럽게 울리고 있었죠. TV에선 당시 인기가 많았던 농촌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어요. 대가족이 밥상에 둘러앉아 화목하게 저녁을 먹는 장면이었습니다. 아, 할머니 또 이거 봐. 지겹지도 않아? 저도 잠깐 앉아서 보다가 할머니를 돌아봤어요. 근데 얼굴빛이 평소와 달랐어요. 핏기 하나 없는 얼굴, 보라색 입술에 전 그만 소리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할머니는 손자를 기다리며 쓸쓸히 TV를 보시다가 세상을 떠난 거였어요. 전 미친 듯이 할머니를 잡고 흔들었죠. 제발 깨어나라고 얼마나 소리를 질렀는지 몰라요. 할머니, 할머니, 나 누구야? 할머니 손자 누구냐고? 왜 대답이 없어? 손자 목소리 안 들려? 일어나, 일어나라고! 아무리 불러도 대답 없는 할머니를 안고 전 엉엉 울었습니다. 병든 몸으로 어린 손자를 돌보던 할머니는 차디찬 방에서 TV를 보다가 생을 마감하신 거였어요. 너무나 외롭고 쓸쓸한 임종이었습니다. 전 할머니를 안고 울고 또 울었어요. 할머니는 힘없는 나뭇가지처럼 제 품에 안겨 있었어요. 여전히 TV 속에선 정다운 가족들의 모습이 흘러나오고 있었죠.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전 할머니를 잃고 말았어요. 장례식은 쓸쓸하고 초라했죠. 할머니와 왕래하던 몇 분만 찾아온 게 다였습니다. 그렇게 전 20살에 완전히 혼자가 됐어요. 일가 친척 하나 없이 혼자가 되니까 친구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술 마시러 가자, 여자 꼬시러 가자, 한탕 하러 가자는 녀석들이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 툭하면 친구들한테 시비를 걸었어요. 자식아, 부모 형제 다 있고 잘 먹고 잘 컸으면 효도를 해. 어디 가서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야, 머리 어떻게 됐냐? 놀러 가자면 누구보다 좋아하던 녀석이 왜 훈계질이야? 재수없어. 야, 영태 쟤 왜 저러냐? 그래, 나 니들이랑 노는 것도 재미없고 이제 정신 차리고 돈이나 벌란다. 앞으로 나 부르지 마. 내가 너희랑 같냐? 니들은 부모 밑에서 실컷 어리광 부려도 되지만 난 아니야. 미래가 없다고. 나 간다. 앞으로 니들 놀 때 나 부르지 마. 알겠어? 그렇게 친구들과도 연을 끊었죠. 그때부터였어요. 전 돈만 생각하게 됐습니다. 가난하고 부모가 없어도 돈이 있으면 만사가 쉬울 것 같았고 살아보니 그게 사실이었습니다. 돈은 사람을 움직이게 하고 환경을 바꿔주더라고요. 왜 그 생각을 진작 못했는지 너무 늦은 건 아닌지 조바심이 났죠. 남들은 더럽고 힘들어서 안 하는 일도 젊은 저는 다 찾아서 했어요. 돈 되는 일은 무조건 했던 것 같아요. 막힌 하수구 청소부터 온갖 잡다하고 더러운 일까지 도맡아 했죠. 근데 일을 하다 보니까 또 새로운 게 보였어요. 많이 배운 사람들은 편하게 책상에 앉아서 돈을 버는데 심지어 저는 꿈도 못 꿀 액수를 번다는 걸 알고 그제야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가 26살쯤 됐을 때예요. 전 독하게 공부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미 머리가 굳었을 것 같았지만 지금이라도 공부를 하지 않으면 평생을 돈의 노예로 살 것 같았어요. 젊어도 하루는 24시간이었고 분명 몸으로 하는 일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기술을 익혀도 지식이 받쳐주면 돈을 훨씬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전 방통대에 들어가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머리가 아주 나쁜 건 아니었는지 늦게 공부를 시작해 열정이 따라줬는지 다행히 공부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어요. 학점도 잘 따고 졸업까지 순조로웠습니다. 그때부터 운이 좀 풀리는 것 같았어요. 나이가 애매해서 취직이 어렵지 않을까 했는데 취직도 잘 됐고요. 중소기업이었지만 알짜배기 회사라는 곳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합격 소식을 듣고 전 핸드폰을 든 채로 90도로 폴더 인사를 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 들어간 회사에서 만난 사수가 제 아내였어요. 아내의 첫인상은 지금도 기억납니다. 얼마나 쌀쌀맞게 굴던지 무슨 로봇이랑 일하는 줄 알았어요. 나 다른 건 참아도 일 대충 하는 건 못 보거든요. 맡은 일 분명하게 처리하고 보고도 누락되는 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참, 모르는 거 있으면 혼자 판단하지 말고 꼭 물어봐요. 알았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소한 것도 메모로 남기고 일정도 수시로 체크해요. 시간은 정해져 있고 실수 없이 해야 할 일이 많으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알았어요? 회사 사람들도 윤 대리님 말에는 꼼짝을 못하더라고요. 일을 진짜 잘하고 실수가 없는 것으로 유명했어요. 겪어보니 제 아내는 무척이나 신중하고 반듯한 사람이었죠. 일 잘하는 건 좋은데 사람이 너무 철두철미하니까 윤 대리님이 사람처럼 안 보였어요. 그치만 이것저것 재고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전 직장 생활을 3년쯤 하다가 제 사업을 할 생각이었어요. 그때까지만 참자, 배울 수 있는 건 다 배워보자 마음먹고 회사를 다녔죠. 그런데 윤 대리님이 여자로 보이는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회사에서 1박 2일 워크숍을 갔는데 평소 술 한 잔을 안 마시던 선배가 맥주 한 잔을 마시고 긴장이 풀어졌나 봐요. 그 자리에서 멋있게 노래를 한 곡 부르는데 그 모습에 그만 반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아내가 부른 노래는 보랏빛 향기라는 노래였는데 목소리도 얼마나 굵고 예쁘던지 한눈에 반하게 된 거였어요. 저도 모르게 혼잣말을 했죠. 지금 노래 부르는 저분 윤 대리님 맞아요? 딴 사람 아니에요? 윤 대리님 맞아. 몰랐는데 대학 가요제에도 나갔던 사람이래. 노래 진짜 잘하지. 우리도 1년에 한두 번 듣는 게 전부야. 매력 있지 않아? 일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전 윤 대리님의 눈에 들기 위해서 일도 열심히 하고 와이셔츠도 더 빳빳하게 다려 입었어요. 생전 관심도 없던 젤도 발라보고 남자 향수도 찾아보고 그랬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면 제 책상을 치우는 척하면서 몰래 윤 대리님 책상도 치웠어요. 근데 열정이 지나쳤는지 큰 실수를 하고 말았죠. 여기 있던 메모지 하나 못 봤어? 이상하다. 분명 여기 뒀는데. 중요한 건데 어디 갔지? 선배, 뭐 찾아요? 초록색 손바닥만한 종이 혹시 못 봤어? 박대리 지금 출장 가서 다시 물어보지도 못하는데 어떡해. 비행기 아니라 통화도 안 되는데. 시간 좀 체크해봐. 도착까지 몇 시간 남았는지. 아직 7시간은 좋게 걸릴 텐데요. 큰일 났네. 그 큰일은 제가 저지른 거였죠. 무역회사라 그날 안에 선박을 띄울 일이 있었는데 윤 대리님이 메모지에 적어놓은 중요 사안을 청소한답시고 버린 거였어요. 회사엔 비상이 걸렸고 하루가 꼬박 걸려 일은 간신히 처리가 됐습니다. 야근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너무 미안해서 이실직고했어요. 그 메모 제가 버린 것 같다고요. 그랬더니 윤 대리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였습니다. 나 알고 있었어. 매일 아침 내 책상까지 청소한다며?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봐서 알겠지만 나 청소 생전 안 하잖아. 뽀얗던 먼지가 안 보이더라고. 말해봐. 왜 그런 거야? 날 좋아하기라도 하는 거야? 왠지 이 때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전 용기를 내서 고백을 했습니다. 네, 저 선배 좋아해요. 지난번 워크숍 때 노래 부르시는 모습 보고 완전히 반했어요. 선배 때문에 그 노래를 하루에도 몇십 번씩 듣는다고요. 저 책임져요. 그래 주셔야겠어요. 뭐? 책임지라고? 내가 뭘 어쨌다고? 전 그날 이후 윤 대리님한테 공개적으로 애정 공세를 펼쳤습니다. 상사였지만 제가 늦게 공부에 들어갔기 때문에 나이는 같았어요. 회사 안엔 소문이 쫙 났고 모두 놀란 눈치였죠. 제 정성이 통했는지 윤 대리님이랑 저는 사귀게 됐고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됐어요. 제 입장에선 기적 같은 일이었죠. 연애 경험이 처음인 전 윤 대리님, 아니 이제는 여자친구가 된 미호기한테 푹 빠져 정신을 못 차렸어요. 연애 기간만큼은 돈이 아닌 사랑을 쫓던 전 아내와의 결혼 후 다시 원래의 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결혼까지 하고 보니 제 삶의 목표는 더 분명해졌어요. 우린 모아둔 돈을 반반씩 모아서 낡은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갔습니다. 원래 돈을 쫓던 인간이라 그런지 초라하게 시작한 결혼 생활에 성이 차지 않았어요. 돈을 더 많이, 빨리 벌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더 확고해졌죠. 신혼도 짧게 즐기고 전 오로지 돈 버는 일에만 혈안이 됐어요. 새벽에 목욕탕 청소, 낮에는 회사,
퇴근 후에는 대리 운전까지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아내는 그런 절 많이 걱정했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사람이 잠을 못 자고 어떻게 살아? 대리 운전이라도 그만둬. 밤에는 사람이 쉬어야지. 남들 놀 때 놀고 잘 때 자면 돈은 어떻게 벌어? 돈은 그렇게 버는 게 아니야. 벌 수 있을 때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지. 부자 되는 게 쉬워? 돈보다 건강이 먼저 아니야? 요새 당신 너무 피곤해 보여. 그리고 우리 같이 있는 시간이 너무 없잖아. 당신 너무 돈돈하는 것 같아서 걱정이야. 그래도 저는 아내에게 걱정 말라고 때가 되면 여유를 찾을 때가 있을 거라고 오히려 설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당신 보면 우리 엄마랑 참 비슷한 게 많아. 내가? 장모님이랑 어떤 부분이 비슷한데? 우리 엄마 시도 때도 없이 돈돈하는 게 지겨워서 그런 사람은 절대 안 만나야지 했는데 당신이 이럴 줄은 진짜 몰랐어. 나랑 연애할 땐 왜 안 그런 척 했어? 이렇게 돈만 하는 사람인 줄 몰랐네. 아내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지 않았어요. 장모님은 여장부에다 유명한 한정식 집을 하시면서 돈을 갈고리로 쓸어 모으는 분이었습니다. 식당에 가장 인기 있는 메뉴는 게장이었어요. TV나 잡지에 여러 번 소개될 정도로 유명한 곳이었죠. 그런 곳의 사장님인 장모님은 깐깐하고 한성격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이것도 결혼한 지 한참 지나서 알게 된 거예요. 결혼 당시 아내는 장모님이 작은 백반집을 하신다고 했거든요. 장모님은 가족들이 식당에 오는 걸 싫어한다고 해서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어요. 게다가 전 평소에 장모님을 무서워하고 웬만하면 피하곤 했죠. 살면서 이런 분은 처음 뵀던 것 같아요. 첫 인상부터 대쪽 같은 분이었죠. 눈빛으로 사람을 압도하는 게 있었어요. 자네, 어려서부터 부모 없이 자라면서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건 깨달았겠지? 네, 알고 있습니다. 내가 결혼을 허락하는 이유는 딴 게 아니야. 자네가 허튼 짓은 안 할 것 같아서 우리 미옥이 주는 거네. 대신 약속하게 사기, 도박, 바람, 술 다 절대 안 되네. 그럼 당연하죠. 그런 거 다 저한테 해당 없는 얘기입니다. 결혼을 했으면 일단 처자식은 먹여 살릴 수 있어야 해. 그러자면 게으름 피는 건 절대 안 되네. 또 내 딸 미옥이가 겉보기엔 똑부러지는 것 같아도 모른 데가 있어. 그런다고 자네까지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굴면 집안에 망조드는 거야. 알아들어? 초면에 너무 그러지 마, 엄마. 엄마 아들도 아니잖아. 너랑 결혼하면 이제 내 식구 될 거 아니야. 내 사위가 되려면 자격이 필요해. 자네 암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나? 아내가 회사에서 철두철미하던 성격이 어디서 나왔는지 이해가 됐어요. 장모님은 결혼 전부터 부지런히 살아라, 낭비하지 말아라, 분수에 맞게 살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죠. 전 장모님이 솔직히 어려웠습니다. 부모님 일찍 돌아가시고 할머니 밑에 살면서 전 잔소리에 익숙하지 않았어요. 뭐든 제 스스로 누구의 간섭 없이 살다가 어른이 무섭게 가르치니까 거부감 같은 것도 들었죠. 아내한테도 여러 번 말했어요. 장모님 어렵고 불편하다고, 가급적 당신이 함께 있어주면 좋겠다고요. 다행히 아내는 이해를 해줬어요. 자기도 학생 때 너무 힘들었다면서 그래도 전 약과라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면 아내도 참 무던한 사람이었어요. 장모님 대쪽 같은 성격도 이해하고 저 같은 사람도 만나주는 걸 보면 아내는 외모만큼이나 성격도 미인이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안정을 찾게 되니까 옛 친구들을 다시 만나게 됐어요. 그때까지도 전 장모님이 작은 백반집을 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었죠. 그러자 장모님에 대한 뜻밖의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형태 너 장가 잘 갔더라. 일부러 그 집 딸이랑 사귄 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우리 장모님? 말도 마라. 얼마나 깐깐하신지 말도 못해. 돈은 많으시겠지. 그 정도 깐깐함이면 1원 한 장 허투루 안 쓰실 게 뻔해. 아니 나도 돈돈하면서 살지만 우리 장모님 앞에선 기도 못 펴. 세상에서 우리 장모님이 난 제일 무섭다니까. 이 자식 순 맹탕이네. 네 장모님 엄청 부자인 거 여태 몰랐어? 야, 수십억 대 자산가라고. 수십억 대 자산가? 무슨 그런 유언비어를 퍼뜨려. 내 와이프도 그런 얘기 한마디도 없었다고. 장모님 작은 백반집 하시면서 엄청 아끼신다는 얘기만 들었는데 무슨 소리야. 이 자식 바보 맹추가 따로 없네. 야, 회사 다니면서 푼돈 벌고 사업 구상만 백날 하느니 쥐구멍에 벼뜰 날 있겠냐? 장모님 옆에 딱 붙어 있어야지.
옆에서 딸랑딸랑 아부를 떨어야 그 돈이 다 네 돈 될 거 아니야. 동창 녀석은 저보고 헛똑똑이라고 난리를 쳤어요. 동창의 부모님이 장모님과 아는 사이라면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장모님 식당이 있는 자리가 시장 거리에서 제일 비싸고 지방 노른자 땅도 사두신 게 많다는 얘기였어요. 현금도 상당히 많고 상가 건물도 있는 데다 내는 세금도 어마어마하다는 거였습니다. 집에 오는데 얼떨떨했어요. 장모님이 자산가일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전 고민하다가 아내에게 슬쩍 물어봤어요. 나 어제 이상한 얘기 들었다? 장모님 재산이 그렇게 많으셔? 아유, 오늘 동창 녀석이 그러더라고. 세금도 어마어마하게 내신다며. 그거 사실이야? 세상에 비밀은 없다더니 당신도 결국 알게 됐구나? 언젠가는 얘기하려고 했는데. 맞아, 엄마 재산 많아. 근데 당신 기분 나쁘게 듣지 마. 엄마 재산 돌아가시면 사회에 환원하실 거래. 정말? 아이, 그 많은 재산을 다? 응,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어. 당신한테 일부러 말 안 한 건 아니야. 엄마가 신신당부한 것도 있었고 남편 될 사람한테 엄마 재산에 대해 알리지 말랬거든. 이상한 사기꾼 꼬일 수 있다고. 우리 엄마 조심성 많은 편이잖아. 당신이 이해해줘. 미안해, 미리 말 못해서. 솔직히 그때 충격을 좀 받았어요. 장모님이 어마어마한 재력가인 것도 놀라웠지만 아내가 일부러 저한테 얘기 안 한 것도 서운하더라고요. 저와 달리 아내는 돈 욕심이 없었습니다. 회사 다니면서 월급 받는 거 성실하게 모으고 집 있고 먹고 사는데 지장 없으면 괜찮다는 주의였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너무 돈돈하지 말라고 했던 거였고요. 그렇지만 전 새롭게 가슴이 뛰었어요. 전 밤새 고민을 했습니다. 장모님이 그렇게 부자셨어? 월급만 받아서 절대 모을 수 없는 돈 아니야. 내가 사업을 벌인다고 해도 대박이 나야 벌 수 있는 돈인데. 에이, 조용태 잘 생각해. 하늘이 널 버려도 돈은 널 안 버려. 회사에서 잘릴 수는 있어도 돈은 널 비참하게 두지 않는다고. 지금 회사가 문제야? 확실한 장모님을 붙잡는 게 더 중요하지. 저도 모르게 돈 욕심에 눈이 멀었고 마음이 다급해졌어요.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제가 장모님 곁에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내 곁에 딸과 사위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시면 유산을 받는 게 수월해질 것 같았죠. 그런데 지금까지 제 행동이 문제였어요. 장모님 무섭다고 자주 찾아뵙지도 않고 전화도 안 드렸는데 갑자기 옆에 딱 붙어 있자니 구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말을 듣게 됐어요. 아내가 전화기에 장모님 건강이 좋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식당에 하루 종일 계시는 것도 버거워 하신다는데 전 솔직히 기회가 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퇴근 후 그리고 주말마다 장모님 가게로 출근을 했습니다. 처음 갔던 날 식당을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말도 못해요. 장모님 가게는 저도 TV에서 몇 번 봤던 유명 맛집이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일부러 찾아오는 곳이었어요. 그럴 만한 게 사장님으로서 장모님은 정말 최고셨죠. 직원들 막 호령하고 위생관리도 철저하게 하시면서 오랫동안 해왔던 거였어요. 음식 맛도 십수년이 지나도 변함이 없어서 단골 손님도 많았죠. 전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고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장모님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사실 장모님을 설득하는 게 힘들긴 했어요. 하지만 아내가 매일같이 찾아갔고 저도 밑바닥부터 성실하게 일하겠다고 약속드렸죠. 장모님은 가족이라고 무조건 두 팔 벌려 환영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내 사위라고 특별 대우 해줄 생각은 요만큼도 없어. 여기서 자네가 제일 막내니까 청소며 설거지 주차 관리, 일손 부족할 땐 발바닥에 땀이 나게 뛰어다녀야 돼. 카운터 넘볼 생각하지 말고. 아이, 카운터라뇨. 당연하죠, 장모님. 저 아르바이트 경험도 많아서 이런 일 익숙해요. 무조건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켜보겠네. 미옥이 너도 이제 여기 찾아오는 거 그만해. 이제 청소방한테 맡겨라. 알겠니? 전 식당 설거지와 청소, 주차 관리까지 몸을 아끼지 않고 열과 성을 다해서 일했어요. 솔직히 처음엔 장모님한테 잘 보여서 재산을 상속받을 마음뿐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돈 때문에 뛰어든 일이었어요. 아내도 고맙다고는 했지만 제 속이 모르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장모님 건강 때문에 절 말릴 이유는 없었습니다. 적성에 맞는 일이라는 게 있는 건지 회사 다닐 때보다 더 에너지도 생기고 신바람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식당에서 장모님을 가까이 모시게 되면서 제가 세운 마음의 벽이 사라졌어요. 어렵고 깐깐한 분, 잔소리가 심하신 분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장모님은 겉으론 무섭지만 속으론 마음이 따뜻한 분이셨죠.
저도 장모님과 함께 있는 게 더는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화도 많이 하게 됐고 점점 친해지게 됐어요. 종업원들 다 퇴근하고 저랑 장모님만 있는 시간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됐죠. 장모님, 이 청소 검사 좀 해주세요. 제가 오늘은 특별히 주방 바닥을 싹 치웠는데 마음에 드세요? 통과. 애썼네. 이제 그만 퇴근하게. 장모님 나가실 때 같이 갈게요. 근데 이 식당은 어떻게 하시게 된 거예요? 뜬금없긴. 미옥이 가진 지 5개월쯤 됐을 때 미옥이 아빠가 세상을 떠났어. 혼자 미옥이 낳고 먹고 살려니 어떡해? 여기저기 수소문했고 고향 언니가 혼자 식당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지. 다짜고짜 미옥이 안고 언니를 찾아갔어. 먹고 살기만 해달라고 매달려서 겨우 일을 하게 됐는데 그게 이 식당이야. 언니도 젊어서 남편을 잃었거든. 그 언니한테 배운 게 아주 많아. 이 게장도 배웠고 나한텐 은인이나 다름없지. 아내가 가끔 그분 얘기를 하곤 했어요. 장모님은 여자 형제도 없는데 이모님이 친자매나 다름없다고 했지요. 지금은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만 식당 벽엔 그분의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이모님이 투병을 하시면서 장모님한테 가게를 넘겼고 작았던 식당을 이렇게 유명세를 탈 정도로 키웠다는 얘기였어요. 고생도 많이 하셨대요. 젊은 과부라고 희롱하는 손님도 많았고 식당 일에 바빠 아내를 잘 돌볼 수도 없었다고 하셨어요. 미옥이가 한 9살 됐었나? 그날따라 일이 늦게 끝나서 퇴근도 늦었지. 근데 자는 미옥이가 끙끙 앓는 거야. 이 말을 짚어보니까 글쎄 열이 펄펄 끓지 않겠나? 온몸이 불덩어리였고 애는 거의 정신을 잃고 있었지. 애를 업고 온 동네 사람들을 다 깨웠어. 살려달라고, 의사 좀 불러달라고. 우리 애가 죽어간다고. 다행히 동네 사람이 의사 선생님을 불러줘서 겨우 살았어. 그때 얼마나 놀랐는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네. 미옥이가 잘못되면 나도 살아갈 이유가 없지 않았겠나. 전 문득 궁금해졌어요. 그렇게 고생하시며 키운 딸을 왜 저에게 보내셨는지 묻게 됐죠. 장모님은 제 눈빛을 보고 결정을 했다고 하셨어요. 얼굴도 까칠하고 깡말라 볼품없었지만 눈빛이 강하면서도 따뜻하게 보여서 결혼을 허락했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을 많이 겪어봐서 이제는 눈빛만 봐도 안다면서 이런 게 연륜이라고 농담까지 하셨어요. 고생을 모르는 사람이랑 아는 사람은 세상 보는 눈이 다르다면서 만약 아내가 철 모르는 부잣집 자제를 데려왔다면 고민을 했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게 배움을 멈추지 말라고도 하셨습니다. 장모님은 글자를 모르셨어요. 까막 눈이라고 무시당하는 일이 많아서 틈틈이 한글 공부를 하는 중이셨죠. 돈이야 많이 벌지만 글자 앞에선 쪼그라드니 살 수가 없잖아. 늦게라도 배우기 시작한 거 잘한 일 같아. 미옥이가 애를 많이 썼지. 부동산 계약이나 중요한 일 있을 때 꼭 미옥이를 데리고 다녔으니까. 자네, 내 딸한테 잘해줘야 해. 무뚝뚝한 엄마 밑에서 걔도 속 많이 썩었을 거야. 참, 몇이나 됐지? 빨리 퇴근해. 우리 미옥이 혼자 둘 거야? 네, 장모님. 그럼 먼저 퇴근할게요. 내일은 쉬는 날이니까 내 딸이랑 데이트 좀 해. 손주는 언제 안겨줄 거야? 아내는 제가 식당 일도 곧잘하고 장모님과 잘 지내는 걸 보고 놀라더라고요. 처음에는 며칠 못 버티고 나올 줄 알았대요. 성격이 비슷한 사람이 만나면 잘 못 사귀는데 저랑 장모님이 잘 지내는 게 신기하고 놀랍다는 얘기였죠. 성격이 비슷한 사람이 만나면 부딪히고 깨지잖아. 근데 당신이랑 엄마 의외로 되게 잘 지내네. 고마워. 한시름 놨어. 얘기 나눠보니까 장모님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 진짜 멋있으셔. 당신도 고생 많았다고 하시더라. 모녀가 닮은 점이 상당히 많다니까. 내가 장가 하나는 진짜 기가 막히게 잘 들었다. 아내도 어떤 면에선 대단했어요. 장모님 재산이 그렇게 많은데 돈 욕심을 안 내는 게 제 입장에선 너무 놀라웠죠. 저도 그때쯤 조금 변화가 생기긴 했어요. 장모님을 가까이 지켜보니까 잘 사는 게 어떤 건지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건강이 좋지 않으신 장모님은 식당에 매일 계시지는 못했습니다. 오전에 나오셔도 오후에는 자리를 비우셨어요. 집에서 쉬신다고 하셨는데 걱정이 많이 됐어요. 아내가 병원에 모시고 간다고 해도 장모님은 한사코 거절하셨죠. 그날도 장모님이 일찍 집에 들어가신 날이었어요. 오후 서너 시쯤 낯익은 아이들이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장모님은 동네 결식 아동들한테 공짜로 식사를 제공하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오면 장모님은 두 팔 벌려 환영을 해주시고 맛있는 음식들을 잔뜩 내주셨죠. 하지만 일부 종업원들은 싫어했어요. 특히 식당에서 오래 일한 한 실장님 불만이 많았죠. 한 실장님은 권위적인 편이라 다들 찍소리도 못하는 분위기였어요. 장모님만 자리를 비우면 군기를 잡고 종업원들한테 명령조로 말하곤 했죠. 그날도 애들이 왔는데 한 실장이 투덜거리는 거였습니다. 사장님은 저런 거지들한테 왜 자꾸 공짜 밥을 주는 거야? 아우, 정말 이해를 못하겠어. 오늘은 밥 대충 주고 빨리 내보내자. 이따가 단체 손님도 있단 말이야. 구석자리 주고 밑반찬도 다 줄 거 없어. 두세 가지만 주고 얼른 보내. 전 웬만하면 한 실장이 하는 일에는 참견을 안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날은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식당 반찬 가짓수도 많은데 애들한테 고작 3개가 전부였어요. 찌개도 재료도 안 넣고 멀겋게 끓이더라고요. 그 모습에 전 기분이 확 상했습니다. 아무리 애들이라지만 차별받는 거 모를 리가 없었어요. 전 아무 말 없이 주방에서 고기를 구웠습니다. 좋은 고기를 푸짐하게 구웠고 한 실장이 4가지 말라고 한 각종 밑반찬들이랑 게장도 같이 내갔어요. 전 아이들한테 음료수까지 주면서 마음 편히 배부르게 먹고 가라고 했어요. 애들은 제 눈치를 보더니 허겁지겁 고기를 먹기 시작했죠. 그 모습을 보니 제 어린 시절이 생각났습니다. 부모님 돌아가시고 할머니 밑에서 자라면서도 가난하기는 마찬가지였어요. 하루 종일 먹지도 못하고 굶을 때가 많았습니다. 성장기에 고기 반찬도 잘 못 먹으니 늘 허기가 지고 배가 고팠어요. 하루는 만두가게 앞에서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뽀얀 고기 만두가 너무 먹음직스러워 보였어요. 그래선 안 됐는데 저도 모르게 손이 나가고 말았죠. 혀와 입 안이 다 데일 정도로 허겁지겁 만두를 먹고 있는데 순간 뺨에서 불이 나더라고요. 이 도둑놈, 어디 돈도 안 내고 만두부터 먹어? 너 돈 없는 거 다 알아. 이 칸도 크지 어디서 도둑질이야? 경찰서 가자. 당장 경찰서로 가자고. 전 그렇게 혼나는 와중에도 뜨거운 만두를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모욕을 당하면서도 입 안의 만두는 너무 맛있었어요. 변명도 하지 않고 핑계도 대지 않고 훔친 만두를 정신없이 먹었던 기억은 제 마음에 아프게 남아있었죠. 그날 할머니는 가게 주인한테 머리가 땅에 닿도록 사과를 해야 했어요. 저도 무릎 꿇고 빌었죠. 잘못했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습니다. 주인 아저씨는 저한테 당장 가라고 하더니 돌아서는 저와 할머니에게 욕을 퍼부었어요. 생거지 같은 것들, 가난하면 욕심을 내질 말아야지. 능력도 없으면서 왜 남의 만두를 넘봐? 야야, 소금 갖고 와봐. 확 뿌려버리게. 그런 기억은 왜 지어지지도 않는지 떠오를 때면 너무 힘들고 서러웠죠. 닦은 뒤에도 비슷한 광경만 봐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근데 제 행동이 한 실장 눈엔 거슬렸던 것 같아요. 절 가게 뒤편으로 불러내더라고요. 하는 말이 저렇게 잘해주면 동네 거지 같은 아이들이 다 몰려온다고 대충 먹이고 빨리 내보내야 한다는 거였어요. 한 실장은 우리 식당 나름 고급인데 저런 애들 자꾸 드나들면 소문 안 좋게 난다고 잘해주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그분도 장성한 자식들이 있고 나이도 꽤 있으셨어요. 저도 모르게 욱해서 한마디 하게 됐죠. 저 애들이 어디가 거지 같아요. 한 실장님 너무하시네요. 쟤네들이 원해서 저렇게 하고 다녀요? 상황이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런 거죠. 자식도 있으신 분이 왜 이렇게 모질고 매정하세요? 한 실장님은 오히려 저한테 화를 냈습니다. 뭐야? 사장님 사위라고 날 가르치는 거야, 지금? 내가 그동안 많이 참았는데 조씨 너무 나선다. 당신보다 내가 여기서 10수년은 훨씬 더 넘게 있었어. 다 식당 위에서 하는 얘긴데 왜 그렇게 발끈해? 너무 건방진 거 아니냐고? 당신이 사장이야 뭐야? 혹시 벌써부터 장모님 식당 차지할 생각부터 하는 거 아니야? 사장 행세하는 거 아니냐고? 아이들 위해 한마디 했다고 절 몰아세우는 한 실장한테 저도 화가 많이 났어요. 순간적인 기분에 말싸움에 지기 싫어 저도 한마디 했습니다. 안 그래도 눈치 보면서 들어온 애들 모질게 대하고 싶습니까? 그게 어른이 할 짓이에요? 한 실장 말대로 이 식당 내 가게 되면 저런 친구들 한 트럭 와도 정성껏 밥상 차려줄 거예요. 됐어요? 이거 봐. 이제 본심 나오네. 어쩐지 멀쩡하게 직장 다니던 사람이 갑자기 식당 일 한다고 나설 때부터 알아봤어. 말로만 아픈 장모님 위하는 거지. 아니야? 속에 욕심이 그득하면서 왜 혼자 착한 척이래? 사장 되면 나부터 자르겠다. 네, 그러죠.
이 식당 제 거 되면 제 마음대로 할 겁니다. 막말로 여기가 한 실장님 식당이에요? 내가 쭉 지켜봤는데 장모님 없을 때 사장 행세하는 건 한 실장님이잖아요. 왜 날 무시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겁니까? 내가 이 식당 주인이면 한 실장 같은 분 당장 자르겠어요. 그게 제 진심입니다. 됐어요? 그때였어요. 절 노려보던 한 실장이 깜짝 놀라면서 자리를 피하더라고요. 뒤를 돌아보니까 장모님이 계셨습니다. 어디서부터 제 얘기를 들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장모님은 절 싸늘한 표정으로 보고 계셨죠. 화가 단단히 나신 것 같았어요. 전 장모님이 오해를 했을까봐 상황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장모님은 제 말은 듣지도 않고 가게로 들어가셨죠. 이후에도 저한테 말 한마디 안 하시고 냉랭하셨습니다. 그날 오후 한 실장이 장모님께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만두겠다면서 우는 거였어요. 장모님은 방으로 한 실장을 데리고 들어가서 한참을 설득하시는 것 같았어요. 전 저대로 속상하고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죠. 한 실장님은 한참을 눈물바람을 하더니 먼저 퇴근했고 장모님이 저한테 한마디 하셨습니다. 나 없다고 종업원들한테 함부로 하지 말게. 다 여기서 10년 이상 일한 사람들이야. 게다가 한 실장은 나한테 이 식당을 물려준 언니의 먼 친척이기도 하고. 장모님,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아까는요. 듣기 싫네. 자네 밑바닥부터 배운다고 했지? 지금 자리나 잘 지켜. 오늘 자네한테 크게 실망했네. 왜 식당 사람들을 자네 마음대로 자르네 마네 하는 거야? 앞으로 다시는 그런 비슷한 얘기도 꺼내지 말게. 그 이후 장모님 곁에만 가도 찬바람이 쌩쌩 불었죠. 전에는 손님 없을 때 대화도 많이 했는데 장모님은 저한테 눈길도 안 주셨어요. 속상해서 아내한테 말했더니 기다려보라고 하더라고요. 성격이 대쪽 같으셔서 한번 화나면 무섭지만 풀리는 것도 순식간이라고 했죠. 전 하루하루가 정말 불편했습니다. 장모님도 냉정하시고 한 실장을 비롯한 다른 직원들도 저한테 거리를 두더라고요. 아마도 한 실장님이 분위기를 이끄는 것 같았어요. 전 거기서 싸우기도 싫고 차라리 입 다물고 있는 게 나을 것 같아 묵묵히 일만 했습니다. 설거지, 주차관리, 식당 청소를 처음보다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창고 정리까지 그냥 혼자 해치웠죠. 장모님 마음이 풀어질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큰 시련이 닥쳐왔어요. 어느 날 장모님은 기침을 심하게 하시더니 그 자리에서 쓰러지셨습니다. 그때쯤 장모님의 안색은 눈에 띄게 나빠지고 있었고 어깨도 많이 아프다고 하셨어요. 장모님은 병원에 실려가셨고 병명을 알게 된 저와 아내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폐암, 그것도 사기였어요. 저희는 너무 놀라서 정신을 못 차릴 지경인데 장모님은 시종 일관 담담하셨어요. 그동안 식당을 자주 비운 것도 사실은 병원에 다니고 계셨던 거였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항암 치료도 안 하시고 병을 철저하게 숨기고 있었던 거였어요. 아내는 충격적인 사실에 오열했습니다. 엄마, 몸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혼자 뭐 했어? 왜 나한테도 알리지 않은 거야? 정말 이래도 돼? 나한테 누가 있어? 엄마밖에 없잖아. 왜 내 마음을 이렇게 몰라줘? 처음부터 말해줬으면 이렇게 가슴이 아프진 않았을 거라고. 왜 항암도 안 하고 치료도 안 받겠다는 건데? 왜? 장모님은 울부짖는 아내를 달래셨어요. 병을 알게 됐을 땐 이미 너무 늦어버렸다고 하셨죠. 버틸 수 있을 때까지 좋아하는 식당 일하며 일상을 보내고 싶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저 또한 천둥 같은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장모님은 이미 마음속에서 제 어머니나 다름없었습니다. 비록 말실수로 냉랭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그건 지금 와서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저도 장모님의 손을 잡고 애원을 하게 됐죠. 명의를 찾아가 보자고, 병을 조금이라도 낫게 해준다면 해외라도 가자고, 얼마든지 따라 나서겠다고 했더니 장모님은 조용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장모님은 단호하셨어요. 이미 마음 정리를 다 하신 것 같았죠. 그래도 아내의 애원에 장모님은 입원을 하셨고 전 낮에는 가게에서 일을 하고 밤에는 병실을 찾았어요. 아내는 직장을 관두고 장모님 간호에만 열중하고 있습니다. 장모님의 병세가 차도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기대와 달리 장모님은 날이 갈수록 힘들어하셨어요. 지켜보는 저와 아내의 마음도 타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잠시 집에 갔을 때였어요. 제가 장모님 곁을 지키는데 그때 이 일을 꺼내셨습니다. 조서방, 미안하네. 내가 그때 자네를 오해했어. 형편 어려운 애들한테 자네가 고기도 구워주고 잘 챙겨줬다며? 미안하네. 난 한 실장 말만 믿고 자네를 안 좋게 봤어.
장모님,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아이, 괜찮아요. 다 지난 일인데요. 아니야. 서선댁이 와서 나한테 다 얘기해줬어. 한 실장이 그동안 나 없을 때 어떻게 했는지도 다 털어놨어. 한 실장 성격을 내가 몰랐던 건 아니야. 근데 애들한테 그럴 줄은 꿈에도 몰랐어. 그날 애들 대충 먹이고 쫓아내자는 걸 자네가 막았다면서? 잘했네. 그리고 정말 고마워. 자네가 어떤 마음으로 그 애들 대접했을지 난 알 것 같네. 착한 조서방, 난 처음부터 다 알았어. 자네는 절대 남에게 야박하게 굴 사람이 아니야. 전 눈물이 쏟아졌고 장모님 앞에서 아이처럼 엉엉 울었어요. 장모님은 잘했다고 제 손과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아주 오래전, 기억도 안 나는 어린 시절, 돌아가신 엄마의 기억이 났어요. 또 살아생전의 할머니 손길처럼도 느껴졌습니다. 전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이제 겨우 장모님과 따뜻한 사이가 됐는데 하늘은 또 제게 소중한 사람을 뺏어가려 하고 있었죠. 전 솔직히 다 털어놨습니다. 처음 어떤 마음으로 장모님 가게에 나간 건지, 그때 무슨 목적이었는지 다 털어놨어요. 저 착한 사람 아니에요, 장모님. 처음부터 저 돈밖에 몰랐어요. 장모님 식당 일한 것도 재산 물려받으려고 간 거였다고요. 저 나쁜 놈이에요. 20살이나 먹을 때까지 할머니한테 효도도 못하고 장모님 속이고, 저 나쁜 놈이라고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돈밖에 모르던 전 아내 장모님과 함께 살아가며 달라진 것 같아요. 장모님 앞에서 오열하며 속마음을 다 털어놨습니다. 돈밖에 몰랐다고, 돈이면 다 될 줄 알았다고, 너무 어려서 부모님 잃고 할머니와 가난하게 살았던 게 이런 절 만들었다고 엉엉 울면서 말했어요. 하지만 아내를 만나고 장모님과 지내면서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좀 사람답게 살려고 했는데 장모님이 이렇게 아프시면 어떻게 하냐고 제발 기운 차리시고 건강 회복하시면 좋겠다고 간절하게 호소했어요. 하지만 장모님은 그런 절 오히려 위로하셨습니다. 갈 때 되면 가야지. 억지로 명줄 붙잡고 있으면 되겠냐면서요. 저한테 다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대신 아내를 잘 부탁한다고 하셨어요. 한평생 자식 든든함 느끼며 살았다고, 결혼하고 행복하게 사는 거 볼 수 있어 좋았다고 하시면서 저한테 당부하셨습니다. 나 세상 떠나면 누구보다 우리 미옥이 아껴주게. 하나밖에 없는 딸이라서가 아니라 우리 미옥이 아주 괜찮은 애야. 자네도 잘 알고 있지? 내가 가면 혼자 소갈이 많이 할 텐데 그게 걱정이야. 자네가 따뜻하게 잘 보듬어줘. 그리고 조서방, 또 한 가지 부탁이 있네. 왜 자꾸 마지막을 생각하세요? 건강 회복하셔서 저희랑 행복하게 잘 살 생각을 하셔야죠. 자네는 아직 창창할 때라 몰라. 나는 알 것 같네. 나 얼마 안 남았어. 내가 이 세상 떠나면 내 자개장 문갑 한번 열어보게. 맨 오른쪽 도자기 밑에 있는 자개장 열어봐. 잊지 말고 꼭 그리해주게. 마지막을 준비하며 유언처럼 말씀하시는 장모님을 도저히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사무치는 마음에 전 눈물을 참을 수가 없는데 장모님은 꼿꼿하고 담담하셨어요. 아프신 분이 오히려 더 침착하셨습니다. 그 후 장모님은 시시각각 상태가 나빠지셨어요. 2주 후 호흡마저 힘들어하시던 장모님은 저와 아내가 지켜보는 자리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셨습니다. 미옥이는 아이처럼 장모님한테 매달렸어요. 엄마, 안 돼. 엄마, 눈 좀 떠봐. 나만 두고 가면 어떡하라고. 엄마, 일어나. 엄마. 저 또한 장모님의 임종을 지키며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오열하다 쓰러졌고 전 그런 아내를 지키고 다독이며 겨우 장례식을 마쳤어요. 민소에는 조문으로 온 사람들로 넘쳐났습니다. 살아생전 장모님의 삶이 어땠는지 알 수 있었어요. 오셔서 저희를 위로해 주시고 장모님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는데 하나같이 다 장모님이 베풀고 나누고 사셨던 내용이었습니다. 어려울 때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했다고, 또 그런 여장부가 없었다고 하는데 그때마다 전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우리 장모님, 많이 배우지도 못하시고 일찍 남편을 잃고 힘들게 사셨는데 끝이 너무나 숭고했습니다. 전 돌아가신 장모님께 큰 존경심을 느꼈어요. 그리고 슬퍼하는 아내를 있는 힘껏 위로하고 챙겼습니다. 앞으로 장모님의 자리까지 아내의 텅 빈 마음을 채워주고 싶다는 생각도 했어요.
장모님은 납골 땅에 모셨습니다. 그곳은 해도 잘 들고 참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우리 장모님 좋은 곳으로 가셨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아내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상해, 여보. 여기 오니까 너무 따뜻해. 엄마가 우리 옆에 있는 것 같고, 여기에 잘못인 것 같아. 저도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장모님 장례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전 지친 아내를 챙겨주고 장모님 댁으로 바로 갔습니다. 들어가며 장모님하고 불렀지만 적막한 집에선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팔 하나가 뚝 떨어져 나간 것 같았어요. 장모님이 키우시던 어항에 물고기 밥을 주고 전 집을 찬찬히 둘러봤어요. 제 력가라고 하기엔 너무나 소박하고 서민적인 집이었습니다. 자신을 위해선 사치 낭비가 없었던 장모님이셨어요. 유일하게 비싼 돈을 줬다는 가구가 자개장이었죠. 이것도 아내가 어렸을 때 사셔서 몇십 년 동안 곱게 쓰신 거였어요. 전 장모님 말씀대로 자개장 문갑 맨 오른쪽 문을 열었습니다. 들여다보니 작은 함이 있었어요. 그걸 열어보니 통장과 도장이 있고 삐뚤빼뚤 쓰인 유언장이 있었습니다. 늦게나마 한글을 배우시던 장모님의 글씨였어요. 가지런하진 않아도 한자 한자 정성을 들인 티가 났습니다. 장모님은 현금과 가게, 땅과 상가 건물 모두를 저와 제 아내에게 남긴다고 하셨어요. 어떻게 쓸지는 모두 저희의 뜻에 따르겠다고 하셨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어린아이 같은 글씨체였지만 장모님의 고단한 삶과 굳은 결심을 엿볼 수 있는 유언장이었습니다. 텅 빈 장모님의 집에서 전 아이처럼 엉엉 울었어요.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고 바로 옆에 문갑도 열어봤죠. 거긴 책들과 공책, 필통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한글 공부를 하던 장모님이 쓰던 공책과 한글책이 있었어요. 필통엔 뾰족하게 깎은 연필이 한가득 있었고 하나하나 이름을 쓴 견출지도 붙어 있었죠. 얼마나 애지중지하셨을지 눈에 보이는 듯했습니다. 전 장모님의 노트와 책을 보다가 눈물을 쏟아냈어요. 장모님의 성함이 너무나 예쁘고 가지런한 필체로 쓰여 있었어요. 이름 석자 쓰시면서 얼마나 뿌듯하고 행복해 하셨을지 그 마음이 느껴져 전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장모님의 집을 정리하며 아내는 자개장을 저희 집으로 가져왔어요. 그것만큼은 못 버리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장모님의 많은 재산도 유산으로 받게 됐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동창 녀석들은 저 대신 환호성을 지르더라고요. 그렇게 돈돈하더니 소원 풀었냐며 제 등을 치는데 과거에 제가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전 아내에게 물려받은 재산을 어떻게 할 건지 물었어요. 엄마 살아계셨을 때 여러 번 그러셨거든. 사회에 다 환원하고 싶다고. 특히 불쌍하고 어렵게 크는 아이들 도와주고 싶다고 하셨어. 엄마가 많이 배우지 못해서 학교 세우는 건 어렵고 밥 못 먹고 제대로 못 입고 기죽어 사는 애들이라도 도와주고 싶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거든. 엄마 그 소원 들어드리고 싶은데 당신 어떻게 생각해? 당신이 싫다면 나도 다시 생각해 볼게. 싫긴. 갑자기 이렇게 많은 재산을 갖게 되니까 기분이 이상하다. 내가 일군 것도 아니잖아. 장모님 살아생전 소원 나도 들어드리고 싶어. 그렇게 하는 게 마음이 편할 것 같아. 우린 한 달이 넘도록 심사숙고한 끝에 재산의 상당 부분을 결식아동을 위해 사회에 기부를 했습니다. 장모님이 물려주신 가게 수입만으로도 저희 두 부부 충분히 먹고 살만했어요. 지금은 25년째 장모님의 가게를 운영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 사이 이남 1녀도 낳아 다 키웠고요. 특히 하나 있는 딸이 장모님을 많이 닮았습니다. 배포도 크고 의지도 강하고요. 지금은 의대 공부를 하고 있는데 녀석이 돈 벌 궁리보다는 사회에 도움되는 일을 하고 싶다고 고민하고 있네요. 장모님 살아 계실 때 일하셨던 여사님들도 끝까지 계시다가 은퇴하셨어요. 지금은 개장의 인기와 외국인 손님들까지 몰려서 하루하루 정말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장모님이 돌아가신 지 20년이 훌쩍 넘었지만 아직도 새벽에 출근하면 장모님이 계신 것 같아요. 식당 곳곳에 남아있는 그분의 정성 어린 마음은 세월이 많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어요? 사연 쓰면서 아내와도 대화를 많이 했네요. 선물 같은 아내, 그리고 인생에 큰 가르침을 주신 장모님께 지금도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